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참 눈뜨기 싫은 아침이었죠. 여러분 힘차게 시작합시다. 뭐 오늘만 살 것도 아닌데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밤새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촛불을 드셨던 시민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위로받아야 하고 또 박수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끝내 구속됐습니다. 저는 무리하다 못해 무도한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원이 대놓고 검찰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짐작이 옳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막판에는 또 이 시민들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폭도가 될까봐 명박산성을 쌓았다고, 차벽을 둘렀다고.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인식이 이러합니다. 언제든 폭도로 변할 수 있는 무지몽매한 것들, 예비 폭도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권력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까지 바꾸진 못하셨어요. 집회와 시위는 피곤하죠, 사실 공권력한테는. 그렇다고 시민들을 폭도로 여기면은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생긴 정부입니까? 촛불혁명에 의해서 생긴 정부인데. 그런데 이 시민항쟁에 대해서 여전히 폭도들의 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참 솔직히 얘기해서 기각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상식적이고 또 법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뭐 기각 말고는 다른 답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각 예측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판단은 김용민의 뇌피셜도 아니고 뭐 그냥 확증 편향에 의한 짐작도 아니고 여러 법률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각이 옳았다라는 우리 시민들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조국 부부가 뭔 잘못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괜히 이런 대중선동에 휘말려가지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가.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고 내 자신이 상당히 원망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옳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법률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씀도 자기는 왜 구속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 기무사가 얼마 전에 쿠데타를 계획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실패했는데 말이죠. 판검사가 성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은 쿠데타 실패했지만 판검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내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야 돼요. 힘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코어업을 2알 먹고 왔습니다. 3알 먹고 왔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읍시다. 이런 때 저 지치고 무너지고 멘붕 오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웃으면서 이걸 또 이겨내야 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구속 기간은 20일입니다. 유리맘님. 예. 아이 자식, 왜 왔어? 어? 예. 모기가 모기가 지금 출연해가지고 제 주변에서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아이 진짜. 자 이러면서 혐오를 혐오하다 책을 또 광고를 해야 되네요. 네,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곧 1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죠. 아무리 김용민이가 펌프질해도 책이 형편없으면은 안 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소리를 키우세요. 예, 볼륨을 키우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어? 안 들리면 본인이 소리를 키우면 될 거지. 뭘 또. 네. 아유, 다정이님 서점에서 사셨다고 감사합니다. 전 모기는 혐오합니다. 모기는 혐오하지만 사람은 혐오하지 않아요. 예. 사람은 혐오해서는 안 된다.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새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이 공동체를 행복한 세상으로 이끄는지 이 책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기독교 혐오하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것은 무슨 성서에 나와 있는 가르침, 이걸 혐오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들, 이런 사람들 중에 퇴행적인 시국관을 갖고 돈을 사실상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런 자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밥맛이 떨어진 분들 많아요. 자, 혐오를 혐오하다 통해서 밥맛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 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그래서 다시 나빠진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진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입니다. 네,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이슈들 중에서 몇 가지 우선 좀 짚어보고요. 다음 섹션에서는 정경심 교수 구속 관련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사업에서 남한 배제시키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구속 소식부터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정을 남겨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게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가지 갈래의 11개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다는 의미인데, 정경심 교수 측은 6시간 50분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설득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 두 번째 섹션에서 소상히 다루겠습니다만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이 표현도 그렇고요. 예. 아울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까지, 이건 완벽하게 검찰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뇌피셜의 다름 아닌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서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선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판사 등은 텔레비전 그리고 기성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신문 이런 거에 굉장히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뉴미디어라든지 광장 앞에 모인 시민들은 그냥 빠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요즘 누가 기성 언론에 휘둘립니까? 그렇잖아요. 방송 뉴스 나온다고 또 신문에서 나온다고 그 말에 따라서 춤을 춥니까?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둘린단 말이죠. 판사들이 말이죠. 또 검사들도 이게 가능한 것은 검사들이 이런 기성 언론들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장난질로 말하자면은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서 조국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판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설명입니다. 오늘도 신문 보세요. 이 서울신문이 그나마 좀 뭐랄까 정부 지분도 많고 그래서 조중동처럼 막 나가지 않고 나름대로 중립을 지킨다고 기대가 되는 신문인데 그냥 완전히 만세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꿈을 꾼다님 말씀처럼 이미 송경호 씨가 영장 발부서를 다 작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느낌을 보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떻게 레거시 미디어에 이렇게 판사들이 휘둘린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았는데 나경원 자녀 특권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한겨레도 보도를 안 해요. 경향신문 한겨레도 보도를 안 합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홍준표가 마음에 안 드는 나경원한테 잽을 한번 날린다고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한마디 했더니 모든 신문이 다 실었어. 모든 신문이.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정치적 쟁점이 안 되면 뭔가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축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뉴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론으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진보방송국 대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단언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정부가 노력을 해서 청와대가 노력을 해서 조국 장관 부인 영장 기각을 시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청와대가 나서서 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영장 기각시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뉴스를 할 수 있는 방송국을 허가한다? 할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케이블 TV로 최소한 케이블 TV로 나오는 IPTV로 나오는 이 방송을 말하는 거예요. YTN 연합뉴스 TV 같은 거. 이런 방송국을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공영방송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균형 있는 공정한 담론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 분위기를 바꾸면 되는 거죠. 방송이 SBS는 기대할 수 없고 공영방송
KBS, MBC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KBS 보시다시피 이미 요단강 건너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KBS 다시 국민의 품으로 일해놓고는 좀 검찰 품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검찰의 품으로 가버렸어. MBC밖에 없는 거지. MBC도 이제 뒤늦게 사실 이제 시민들의 편으로 돌아온 건데, 돌아온 건데, MBC 혼자 그렇게 얘기해봐야 쉽지가 않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절망적인 언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죄송합니다. 오늘 민주당 좀 비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쟁점으로. 검찰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고 무리하게 나오고 또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막 부채질하고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나서서 막 싸우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사이드한 이슈가 찬반 양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찬반 양론. 대립된 그런 구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조중동 같이 그 요단강 건너간 그 신문들 말고 일반 언론들은 검찰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민주당이 반발하는 거 보니까 검찰 말이 틀릴 수 있겠네. 이렇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람 편들기도 그렇고 조국이란 한 사람 편들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조국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가만히 계셨던 거지. 가만히. 예. 지난 정권 때 결국 그 정권은 망했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 보세요. 야당 공격하는 방법이 어떤 줄 아십니까? 국회 정론관에 당 대변인이 나와요. 먼저 당 부대변인이 나와요. 막 연락에 깝니다. 똑같은 이슈로 잠시 후에 원내 대변인이 나와서 또 연락에 씹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당 대변인이 나와서 연락에 씹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하루에 3명이나 나와가지고 3번이나 논평을 내니까 지금 이게 새누리당 여당에서 굉장히 무게 있게 보는 사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 여야 공방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국면 보세요. 검찰 자유한국당이 쌍끌이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하게 맞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흙탕물 튀겠죠. 흙탕물 튈 거야. 맨날 여당이 정쟁만 일삼는다. 암흑에 편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이 잘못했다. 욕 먹어야 된다. 너희들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공지영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싸워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촛불 들면요. 예. 이게 지극정성을 다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바 다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힘을 얻고 원내에서 거세게 검찰 개혁으로서 검찰과 야당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국면을 이제 유리하게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이해찬 대표가 아주 방향을 잘 잡아오신 거라고 보는데 개별 의원들이 나서야죠. 저 보세요. 자유한국당 무식하고 정말 무도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공천권 갖고 흔드니까 막 같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뭐 그러잖아요.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뭐 페이스북 한 줄 써주고 응원한다 이 한마디 하는 거지 뭐. 지금 조국 응원이 중요합니까? 검찰의 칼날이 조국을 한번 쳤단 말이에요. 다음 누가 될지 제2, 제3은 누가 될지. 참. 결국에는 박지원 의원 말대로라면은 레거시 미디어가 이기는 셈이 되는데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떻게 레거시 미디어 자꾸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올드 미디어 신문 방송 지금의 신문 방송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그냥 사라져가는 매체
여기에 판사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신문방송 봐봐. MBC 빼놓고 원사이드 한 거 아닙니까? 한겨레마저도 원사이드 하잖아요. 어? 그래서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누군가에 빨아볼 뿐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 국면에서 검찰을 긴장하게 하고 또 법원을 긴장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나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제동장치가 돼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올드 미디어 때문에 판사가 오판을 내가지고 그래 뭐 비록 저기 광장에 모였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빠일 뿐이지. 아니 저 정도는 모이지 않겠어? 문재인이 1,000만 표 넘게 당선이 됐는데 저 정도는 모여야지 이러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제가 참 원망스럽습니다만은 제가 KBS 진행자긴 하지만은 KBS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예. 계엄령 관련해서 여러분 한겨레 경향이 보도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의 지지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분간을 못 하나 봐. 아니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게 할 말이 없나? 관심이 없나? 어제 말이죠. 오늘 전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지금 체크해 보죠. 뭐 체크가 뭐 어려워. 자 계엄령 관련해서 한번 오늘 얼마나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지 봅시다. 종합일간지 중에는 여야 3당 패스트트랙 또 줄다리기 요 15시간 전에 나온 세계일보 기사 하나 떨렁 있고 칼럼으로서 계엄령의 추억 한겨레에서 다룬 게 있고 동아일보가 하나 다루긴 했는데 이건 검찰이 유시민 공격하고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윤석열 책임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거, 또 국민일보는 여야 정쟁 이 속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이거 계엄령 어제는 한국일보, 조선일보만 나왔는데 오늘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가 다뤘어요. 이 다룬 이유는 여야 간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거 갖고 청문회 한번 열어야 된다 이 발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마디도 안 했다. 계엄령 관련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오늘 한마디도 안 나왔을 겁니다. 한마디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쟁점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네. 참. 자, 그래요. 올드 미디어가 승리한 것이라면은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응?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지금 보도를 보면요. 뉴시스나 중앙일보나 또 YTN도 보도를 보면은 증거인멸 노트북이 핵심이다. 그래서 어제 송경호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한 건데, 아니 지금까지 70여 차례 90차례 한 얘기도 있습니다.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11시간 동안 조국 장관 집 털었고요. 6번이나 소환했고.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해요. 지금 검찰이. 그리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노트북 사건이 뭡니까? 사모펀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표창장 위조 건입니다. 표창장 위조 건인데 이 노트북이 말이죠. 이게 김경록 씨가 손을 댔다는 하드디스크,
손을 댔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다. 이것도 지금 법원이 받아들이는 셈이 됐어요. 예. 근데 그거를 뒤져봤는데 없어. 표창장 위조했다는 그 의혹이 없어. 그래서 딴 거 찾다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지나가는 정경심 교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간다고 그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노트북에 그리고 증거인멸의 노트북에 그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노트북을 내놓지 않으니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노트북 가방이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9월 초에 이미 기소가 됐단 말이죠. 기소 이후에 이거를 문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든 증거가 다 확보돼서 그래서 기소를 냈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공소장에도 없는 노트북을 운운하면서 노트북을 지금 우리한테 내놓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이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했고 판사는 그래 보이는데 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아니, 노트북이 없다면 어떡하려고. 노트북에 실체가 없고 노트북 가방만 있었어.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찰은 확신 못합니다. 근데 있겠지. 응? 있을 텐데,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노트북을 안 내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노트북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그 노트북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증거인멸의 이야기, 얼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 규명된 게 없어요. 노트북이 핵심? 노트북, 앞으로 노트북 가방을 함부로 들고 다니면 안 되네. 제가 그 녹음기를 그 노트북 가방에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들고 있으면은 그게 노트북이 되겠네. 녹음기가 그 사이즈에 맞아가지고 그 노트북에 넣고 다니는데 녹음기가 노트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추정에 추정을 더한 것인데 추정에 추정을 더한 것이다. 그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 그리고 그 노트북 안에 이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추정을 더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운운하고 있어요. 지금 검사 판사가. 이러니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요, 무도하고 무리한 겁니다. 무도하고 무리한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했다. 교체? 아니, 교체했습니까? 카피를 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방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김경록 씨한테 검찰이 이제 불러서 당신이 하드디스크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다. 하도 그러길래 그래, 알았다. 증거인멸로 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김경록 씨가. 아니, 그 하드디스크를 무슨 불태웠거나 디가우징했거나 한강 다리에 버렸거나 혹은 땅에 묻어버렸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뭔가를 지웠다는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또 게다가 그 하드디스크 안에서 증거란 게 없어요. 증거란 게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서 표창장 위조를 했지? 저 CCTV에 정경심이가 노트북 가방 들고 지나가네.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안에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셨죠? 살인의 추억. 그 영화를 갑자기 떠올리게 됐어요. 송강호 씨가 말이죠, 형사인데 이 성폭행 현장에 갔는데 통상 있을 법한 남성의 그 음모, 털, 이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송강호 형사가
박두식인가요? 예, 극중일미. 뇌피셜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이 가해자인 이놈이 무모증일 것이다. 털이 없을 것이다. 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남성들 자지를 보는 거야. 털이 있나 없나. 그 털이 만약에 없는 남성이라면 용의자로 체포를 할 뻔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연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추정에 추정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자지에 털이 있나 없나, 자지 주변에 털이 있나 없나 쳐다봐요. 없으면은 그놈을 성폭행 용의자로 규정하려고. 나 참 웃음만 납니다, 진짜. 예, 그래요. 그걸 연상하게 만들었어요. 예. 유죄 추정의 원칙. 예,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음모론. 음모론이네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음모론이야. 음모론. 예, 음모론입니다. 예, 그래요. 정경심 교수 이야기는 또 잠시 후 계속 나누도록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을 바라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더니 이제 더 이상 남한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대표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꿰뚫는 인물입니다. 이분 이야기 들으면 다 해석이 돼요. 또 이분 말씀하고 저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정확한 북한의 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북측이 그동안 유엔 제재를 이유로 철수한 중국 기업들에게 1년도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권리를 회수했던 것에 비해서 남한에게는 11년의 시간을 줬는데 4.27, 9.19 이후에도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장래에 남측 관광객은 받겠지만 금강산 관광계 해발은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으니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직접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6.15) 이후 몇 년간 남북 경협으로 한반도 신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대북 송금 특검의 후유증과 핵 문제 때문에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퍼주기 논란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철수처럼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대못을 박아놓은 탓에 잘못하면 우리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조차도 해외 자본에 넘겨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대로 남한 보고 미국 빨리 설득해서 다시 사업하자. 금강산 개성. 통일부 장관님 서두르셔야겠어요. 예. 북한의 이런 협박, 북한의 이런 공갈, 여기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에 귀 닫으시고요. 모처럼 조성한 기회 아닙니까? 웨이브 원 이제 북한에 매달리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야, 너 나가. 어디 여기에서 까불어? 나가. 또 김홍걸 의장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북한 남한에게 맡기자 중국에게 러브콜. 금강산 투자 유치 가속, 이 기사와 관련해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김정일 위원장의 결정을 비판했어요. 남한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해야 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가졌습니다. 핵 개발하고 남측에도 공갈하고 하여간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협력해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여러 번 천명했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바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나만 계속 이럴 거야? 나만 계속 이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외자 유치해서 금강산 사업 이어갈 거야. 남한 국민은 받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유훈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달리 민족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같은 민족이라서 우대하는 정책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경제 개발을 남측과 손잡고 하면 흡수 통일을 걱정해야 하고, 풍부한 자금력이 매력인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 속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흡수 통일을 할 생각이 없는 정부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단 논리에 갇혀서 북한을 지배하고 억압할 이런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건 참 영구적인 분단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는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국면을 좀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국면은 너무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요. 또 내상이 깊습니다. 내상이 깊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관련해서 언급만 하면은 그 이튿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딴죽을 걸고 모욕을 줍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북한의 행태가 괘씸하긴 하지만은 또한 북한식의 그 어법, 레토릭 보면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는 나라들이 주로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벼랑 끝 전술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남북 관계를 선도하는 그 입장에 선다면은 이런 북한의 투정에 대해서 막연히 적대시하기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임태훈 소장이 그제 국회에서 공개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건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그 기자가 기무사할 때 기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조선일보가 조작된 영웅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말을 빌려서 보도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카톡에 맹렬하게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은 임태훈이가 꺼낸 그 문서는 가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김어준 총수가 오늘 임태훈 소장 또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문은 무엇이냐? 원문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임태훈 소장은. 그러니까 그날 보여줬던 문건은 타이핑을 한 거예요. 타이핑을. 왜냐면 그 원문을 또 보게 되면은 어느 놈이 갖고 있는 원문인지 또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제보자가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알아보지 못하게, 제보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다시 타이핑을 했는데, 그 타이핑한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내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기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한자를 틀렸다? 그렇습니다. 한자 기자, 국군 기무사할 때 그 기자가 한자가 잘못 표기됐는데 이게 옮겨 적다 보니 틀린 것이다. 실제 원본은 따로 있다. 네, 따로 가지고 있고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가짜 문서다,
라고 말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원문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예 제보자하고 상의해서 OK를 해주시면은 그분이 OK 해주시면 원본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원본은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있고 군 검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여기 지금 우리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때 왜 이 문건에 대해서 눈 감으셨냐라는 추궁을 받고 있는 우리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바로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임태훈이가 했던 그 문건은 가짜예요. 그런 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건과 달라요. 임태훈이가 만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알바들이 많이 오셨네. 많이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임태훈 소장 이야기는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 진짜 이런 문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태훈 소장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견제를 당해왔고 그리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 많아요. 중의적인 의미의 죽인다는 뜻입니다만. 그런데 가짜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흔든다?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선일보의 어제 보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서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